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제 1회 모의고사 세 번째, 바로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인데, 이 내용은 특히 이제 논리출에 관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귀하는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A와 E 직원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드시 C가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할 때 이 조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을 바르게 추출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A, B, C, D, E가 있는데 일단 C가 참가죠. C가 참가하니까 C가 참가한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C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D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D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C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A도 참석한다. 자, A가 참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다음엔 A와 C, D 확정된 것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세 번째 보면 A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B 또는 D 중 한 명이 참석한다. 근데 D가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B가 참석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네요. 그리고 보면 마찬가지로 B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E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E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중 바르게 추출한 것은 자, A, B, C가 되기 때문에 답은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건 논리 추리 중에서도 이제 특히 굉장히 쉬운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가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문제를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보면 1번, 5번 학생 중에서 다음 규칙에 맞춰 아래와 같이 배열할 때 번호의 의자에 앉아있다. 아래와 같이 배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라는 배열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3명의 아이는 자기 번호에 일치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있다. 그 말은 이제 2명은 일치하는 거에 앉아있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2명은 일치한다. 그 말은 2명은 일치한다. 근데 보면 2명의 학생은 자기 번호보다 작은 번호에 앉아있다. 그 다음은 홀수 학생들은 모두 홀수 번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135가 홀수인데 이것은 번호는 바뀔지 몰라도 모두 홀수 번호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보면 3명의 학생이 자기 번호에 일치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있죠. 만약 이 짝수가 일치하지 않는 번호에 앉아있다면 2명이 일치하지 않는 번호에 앉는데 그 다음 135 중에서 한 사람만 일치하지 않는 번호에 앉아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이 홀수 번호에 3명이 앉는데 2명이 자리 바꾸면 2명이지. 자, 그러므로 그 말은 3명이 자기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2명이 일치하는 건데 그것은 짝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명은 자기 번호에 일치하지 않는 의자에 앉는데 바로 2명은 자기 번호보다 작은 의자에 앉아 있고 홀수 번호 학생 모두 홀수 번호에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135로 앉아 있으면서 자, 24가 자기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135 중 한 사람만 자기 번호와 일치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바꾸면 4사람이지 3사람이 나온 경우는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조건은 우리가 총망라건데 결국 짝수번호는 제자리에 앉아있고 홀수 번호가 모두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의지에 앉는 겁니다. 근데 자기 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거죠.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자, 1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3 아니면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5, 1이 되겠죠. 1, 5가 되면 안 되니까. 다음에 5가 되면 여기 1, 3이 되겠죠. 3. 이래야지 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2, 4. 그러니까 지금 요 번호가 요 두 가지가 3명이 자기 번호에 일치하지 않죠. 홀수가 일치하지 않고 짝수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 홀수 번호 학생 모두 홀수 앉아 있죠. 요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다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단 2명 학생이 자기 번호보다 작은 번호에 앉아 있다. 2명 학생이 자기 번호보다 작은 번호에 앉아 있다. 자,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거겠죠. 자, 이것은 자기 번호가 작은 번호에 앉아 있죠. 얘도 자기 번호가 작은 번호에 앉아 있습니다. 얘는 큰 번호에 앉아 있어요. 얘는 자기 번호가 작은 번호에 앉아 있는데 얘도 큰 번호죠. 그러니까 자기 번호보다 바로 작은 번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요것뿐이 안 됩니다. 요거. 그러면 답은
3, 2, 5, 4,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그러니까 1번은 5번에 앉아있고, 2번은 2번에 앉아있고, 그리고 3번은 1번에, 5번은 3번에, 4번은 4번에 앉아있을 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중 옳은 것을 쭉 물어보니까 이거죠. 따라서 이제 5번 학생은 1번 의지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5번 학생은 1번 의지에 앉아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답은 요게 된 경우니까 이것은 틀려있다는 겁니다. 5번은 틀려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1번 학생은 5번 의지에 앉아있다. 이게 맞죠? 1번 학생은 5번 의지에 앉아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이제 틀려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에 하면 2번 학생은 이제 여기 2번 의지에 앉아있으니까 틀렸고 3번 의자는 자기 번호랑 똑같을 수가 없죠. 바로 3번 학생은 5번 의지에 앉아있으니까 틀렸고 4번은 2번이다. 이것도 틀렸죠. 4번도 4번 의지에 앉아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5번은 1번 의지에 앉아있다. 틀렸죠. 5번은 아까 봤듯이 5번은 3번 의지에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자리 배치에 관한 문제 중에서 조건을 만족한 자리 배치인데 그다지 뭐 어렵지 않은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19번 문제였어요. 다음 20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지금 병원 진료를 위해서 메디컬 빌딩을 찾는다. 다음 조건을 토대로 바르게 추출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아래층 상하로 되는 자리 배치 문제죠. 이런 식 바로 유사 문제를 우리는 앞에서 그전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자, 메디컬 빌딩은 5층이고 1층은 약국과 편의점만 있다. 이 경우는 확정된 경우, 픽스된 경우를 먼저 고정시켜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케이스는 이비인후과와 치과를 가야 된다. 그리고 메디컬 센터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그리고 이분인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렇게 8과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가 있다. 자, 우린 이것은 이제 어떤 이게 표로서 그리고 위아래로서 만들어 놓고 구하는 것을 그 전에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소아과, 피부과, 여기 소아과랑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가 있는 층은 진료과가 2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이것은 한 층에 바로 3개 과가 있다는 거죠. 산부인과는 약국 바로 위에 층이 있으며 아까 약국이 1층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2층이 있겠네. 내과 바로 안에 층이다. 그럼 내과는 3층이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는 1층을 모두 쓰고 있다. 아까처럼 바로 이제 3개 과가 쓰는 경우도 있고 2개 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개 과가 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안과, 치과는 같은 층에 있으면 피부과보다 높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안과, 치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부과보다 높다. 근데 아까 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바로 위층에 있다가 이거 바로 위층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거보다 높다니까 이것이 1층이 높을지 2층이 높을지 모른다. 두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야. 자, 이걸 모두 고려하고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제가 그전에도 그려봤듯이 바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의 표를 만듭니다. 이런 식의 표는 이제 이렇게 여기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1, 2, 3, 4, 5.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지 모르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 이렇게 달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확정된 경우는 이제 이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이제 메디컬 센터에서 병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약국과 편의점은 확정된 경우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8개 과가 있고 그리고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 있다. 이렇게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 있다. 이건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가 있는 거, 이비인후과는 플러스 2개 과가 더 있다. 자, 이 많은 조건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간단한 거로 도식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자꾸 지문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사용된 것은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조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약국 바로 위에 층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부인과는 이것뿐이 없죠. 산부인과 이 자리뿐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 다 보는 거예요. 내과 바로 아래층이 있다. 그러니까 내과는 이렇게 3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산부인과랑 내과는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1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산부인과랑 내과는 산부인과랑 정형외과는 1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은 이렇게 그지? 여기 산부인과 1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층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정형외과는 이거 아니면 이것뿐이 없죠. 이제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형외과 된다던가 여기가 정형외과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확정짓다는 겁니다. 자, 노란색은 모두. 자, 그런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모두 8과잖아. 여기 정형외과도 이제 이미 두 가지지만 정해졌다고 보고 둘 중에 하나. 여기가 이비인후과가 2개 있잖아. 그래 합쳐 3개죠. 그럼 나머지가 8개인데 이것도 3개 과가 한 층에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산부인과랑 정형외과가 한 개 층씩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1, 1, 3, 3이 되죠. 그래야지 8개가 되잖아. 이건 이미 3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내과도 분명히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정형외과랑 산부인과가 하나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것을 확정하면서 집어넣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봤을 때 또 이런 거죠. 안과, 치과는 같은 층에 있으면 피부과보다 높다. 피부과보다 높은 층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과, 치과가 같은 층에 있다는 그 자체는 그지? 바로 조건이 여기 안과, 치과는 여기 있을 수는 없죠. 여기 안과, 치과 또 여기 안과, 치과는 이 방법뿐이 없어.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피부과보다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피부과가 여기 있어야 돼. 피부과. 그치? 이렇게. 피부과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비인후과는 2개 있다 그랬죠. 이비인후과는 2개가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비인후과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비인후과가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럼 여기 소아과가 되는 거죠. 소아과.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 중 아까 우리가 적용 안 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있죠.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 있다. 아까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 있다. 이건 맞죠. 근데 이것은 소아과, 피부과 바로 위에 정형외과가 있지 않은 경우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이 경우로 확정되는 거야. 다시 보면 여기 산부인과, 여기 내과, 피부과,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중 바르게 추출한 것이죠. 산부인과 3층에 있다. 틀렸죠? 산부인과 2층에 있습니다. 안과, 피부과는 같은 층에 있다. 자, 안과는 우리가 5층, 피부과는 3층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피부과 있는 층은 진료과 2개다. 아니죠. 진료과 2개인 건 없어. 모두 3개 아니면 하나만 돼야 돼. 그리고 이비인후과는 산부인과 바로 위에 있다. 자, 이비인후과는 여기 때문에 산부인과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산부인과 여기 있고 이비인후과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어. K씨가 진료를 찾아야 될 곳은 5층이다. 맞죠? K씨는 아까 어느 과? 이비인후과, 치과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치과 모두인 것은 5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어떤 위아래 층에서 어떤 자리 배치 문제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아예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정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20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K병원에 5명의 심리 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얼마 전 시행한 감사 결과 이 중 1명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5명의 심리 상담사 중 3명은 진실을 말하고 2명은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 심리 상담사는 또 문제에 따라서 자리 비운 사람 누구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 진술 문제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같은 것이 완벽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다음같이 이제 1명이 근무 시간이 비었죠. 누가 근무 시간이 비었는지 그걸 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근무 시간에 여기가 근무 시간에 빈 사람 바로 결석한 사람이 바로 A라면 근무 퇴마한 사람이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C와 A가 있기 때문에 전제 C가 그제 가장 물망에 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A를 바로 A가 근무 시간에 비었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뭐죠? B는 진실 말하고 있어. 일단 B를 보면 이렇죠. 자, A가 근무 시간에 비었다 보는 겁니다. 그럼 B부터 보세요. 제가 근무 시간에 C를 찾아갔을 때 C는 자리에 없었어.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A가 근무 시간에 비었기 때문에 그럼 C가 자리에 없단 말은 거짓. 자, 그 말은 이제 B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보세요. C.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 A야. 이것은 맞겠죠. C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D. C가 근무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 이건 거짓이죠. D는 어제도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 이것도 거짓이겠죠. A를 보면 B는 진실 말하고 있어. 이것도 거짓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과 같이 3명이 진실이고 2명이 거짓일 텐데 A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1명만 진실이고 4명이 거짓이기 때문에 A가 자리를 비웠을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C를 들어갑니다. 아까 C가 물망에 오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C가 자리를 비웠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B. 제가 근무 시간을 찾았을 때 C가 자리에 없어서 그럼 이것이 B 말이 맞겠죠. 이거를 T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C.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람이 A입니다. 그럼 얘는 거짓이겠죠. 자, C가 자리를 비웠다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C가 근무 시간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 봤어요. 이것도 맞겠죠. 그리고 아까 A, B는 진실 말하고 있어요. 맞죠? 아까 T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야. E, D는 어제도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 이것도 거짓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른 거 해보나 마나 C가 바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을 때 다음과 같이 3사람이 참이고 2사람이 거짓이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 심리 상담사는 다음과 같이 C와 E가 되는 거야. C와 E. 그래서 C와 E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다음 중 이 중에서 자리를 비운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C가 자리를 비운 사람이겠죠. 문제 이렇게 2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지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 22, 23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언어 소통 능력과 비슷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에 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 목적이 청탁 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 강요에 대한 명확한 예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강화, 다양한 소재의 e스포츠 및 동영상을 통해서 임원 추천, 청년 메시지 전개로 청년 실천지 및 윤리의식 전달. 그래서 추진 방향이 학습자 컴퓨터 업무 PC방 내부 업무 포털 로그인 시 팝업창 자동 실행으로 강제 학습 등. 자,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봐서 알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매월 첫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6회. 그래서 운영 방법은 이제 내부 업무 포털 로그인, 팝업창, 그리고 닫기 버튼 클릭 후 업무 개시. 그리고 운영 내용은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예시 사항을 들어 교육, 윤리 경영 모범이 된 사례를 강화, 청탁 금지법 개정 이후 자세히 나타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부정적 흐름을 살펴 윤리의식을 고취를 유도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기획안이 이제 총 6회 시청 완료 후 2달 이내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80점 이수 기준으로 그 이해할 경우, 중요한 것은 그 이해하라는 것은 80점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재시험 1회 취시하고 추가 시험에도 이수 점수 미 중수지는 재교육한다. 1회 재시험, 그것도 아니면 재교육. 기대 효과는 파업장 연계 교육 학습으로 바로 참여, 전 직원 참여 등 교육 효과 제고 높인다는 얘기고, 짧은 시간 이미지 제공으로 압축적인 윤리의식 전달 및 실천 유도. 그리고 한 회당 10분 내로 하고 임원 추천 정년 메시지를 통해서 청년 가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자, 그리고 행정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다음 중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잠시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읽다 보면 어떤 약간의 여기서 나오는 내용 말고 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경조사 및 선물의 가액 범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같이 이제 수령과 의사 관계없이 수령된 선물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 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어떤 청탁금지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 내용에는 없었어. 여러분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어떤 경조사라든지 어떤 다음과 같이 선물, 그것에 직접적인 관리 있는 사람들이 선물 받게 되는 어떤 가액,
그 금액이 그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추석 기간이 있으므로 고려하여 해당 월에 명절 선물과 관련된 부정책당 문제를 다룬다. 그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 외부 강사 사례금은 이것은 부정청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이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외부 강사가 들어온 것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강사 강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서 1번이 바로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집니다. 답이 조금 좀 묘한 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사전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23번. 다음 제시된 계획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도 이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입장에서 찾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봐도 답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죠. 제가 보건대 이것은 모두 맞는 거로 제가 판단됐는데 다음 중 1월 중에 보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죠. 1월 중에 보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보면 여기 7월부터 12월 총 6회 하고 아까 보면 1개월 이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내용 보면 이렇게 2달 이내죠. 2달 이내에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지막에 본 것이 다음과 같이 12월 봤다면 1월, 2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말 1월 중에 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시험과 재시험이 연달아 80점을 받게 되면 아까 80점 이하가 그것이 바로 재시험 기준이고 그것이 또 되면 재교육이기 때문에 80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읽어보면 모두 이제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지?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매주 첫 번째 주, 첫 주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건 당연하죠. 뭐 팝업장 등 교육을 통해서 PC 환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답은 이제 3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답을 본다면 교육을 6개월간 상기 지속하는 것은 교육 대상자의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단순한 이유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의식을 내면화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제 윤리의식 고치 뭐 이런 이제 윤리의식 전달 여기 윤리의식 고치라는 것을 유도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서 윤리의식을 내면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지적하는데 글쎄요, 그지? 이걸 이렇게 답을 하면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만 이제 윤리의식을 우리가 내면한다는 것은 뭐 고치한다는 것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답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데서 1, 2, 4, 5 중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보고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22번, 2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24, 2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입찰 공고죠. 공사 입찰 공고. 입찰 내용과 여기 입찰 자격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 추정 가격이 있고 다음은 공사 기간 25일 이내, 착공일부터 25일 이내. 그리고 보면 여기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자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자격 등록한 거에 관한 내용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접수 개시, 접수 마감, 그리고 입찰서 개찰. 자, 이걸 발표한다는 거죠. 개찰 이제 연다는 건데 열어야지만 누가 적당한 금액을 가장 높은 금액을 썼는지 알아낼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이제 예전 가격 이하, 그러니까 싼데 싸게 입찰을 해야지 공사를 맡긴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이하 중에서 가장 최저 가격에 입찰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특히 낙찰자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입찰 금액의 5%는 그것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입찰의 무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사원 A, B, C가 아까 그 입찰 공고 내용과 올바르지 않게 해석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옳지 않은 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읽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과장 비를 본다면 조달청 입찰 자격 등록을 6월 2일까지 해야 된다. 아까 본 이런 얘기했죠. 여기 바로 등록을 객찰일 전일까지. 근데 객찰일이 다음과 같이 6월 1일 때문에 6월 1일 전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6월 1일이 아니라 5월 30일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틀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이런 얘기인데 모든 입찰자는 입찰 등록 시 입찰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예치함으로 입찰 금액의 5%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 D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5%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한테는 돌려주는 거죠. 다음에 입찰자는 이미 5%가 그지 바로 이제 보증금으로 맡기기 때문에 나머지 90%만 내면 되는 거고 낙찰자한테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낙찰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입찰한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 90%를 95%를 안 내면 그 5%는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낙찰자는 돌려줘야 돼. 금액을 높게 써서 낙찰된 사람. 그래서 얘도 D도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B와 D가 되는 답이 4번이 되고 있어요. 자, 금방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B와 D.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번. 다음 A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 아까 그 내용이 없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허가 있으면 그지 참가할 수 있는 것, 그 여부, 아까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 어떤 그지 입찰 자격 있죠. 이것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한 기준 뭐냐? 아까 선정한 기준 있죠. 선정한 기준은 뭐냐면 아까 결정 방법, 그지 어떤 최저가 이하로 한 사람한테 선정한다. 그 다음에 낙찰된 경우 언제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지? 바로 6월 2일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의 추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지? 아까 추정 금액이 나왔죠. 여기 추정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럼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나요? 언제부터라는 것은 아까 공사 시작은 착공일부터 25일 이내지만 언제부터인지는 여기 확실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며칠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 아니야. 그래서 자, A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공사 직원 A가.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회사 사정도 맞춰야 되고 아무튼 그 조건 내에서만 맞으면 되는 거지 날짜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중 언어 수통력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어떤 공고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의 유형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중 언어 소통 능력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역시 1회 모의고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